아직 끝나지 않았어. 너도 내가 당한 그대로 당해봐야 돼. 더러운 노숙자 할아버지. 아버지 시대는 끝났어요. 귓가에 맴도는 그 소리에 참지 못한 그 남자는 종이 한 장을 건네는데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공방의 나무 창문을 흔들었다. 강태준은 습관적으로 손을 뻗어 불을 더 지폈다. 40년간 그는 이 작은 흙냄새가 가득한 공간에서 자신의 영혼을 도자기에 담아왔다. 무형문화재 제47호 강태준의 청자 기법은 국내를 넘어 해외 전시회에서도 찬사를 받아왔다. 흙의 마술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그의 손끝에서 태어난 청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고 푸른 빛을 발했다. 아버지, 우리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 강민호의 목소리에는 참을성이 바닥난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태주는 물레를 천천히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또 그 이야기냐? 세상이 바뀌었어요. 전통만 고집해서는 공방이 살아남을 수 없어요. 대량 생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온라인 판매망을 구축해야 해요. 아버지의 이름값만으로는 언제까지 버틸 수 없다고요. 태주는 천천히 일어나 물에 담긴 손을 수건으로 닦았다. 그의 굳은 살 박인 손가락 마디마다 40년의 시간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강간의 도에는 내가 맨손으로 일구었다. 처음에는 이 시골 마을 누구도 내 도자기를 알아주지 않았지. 그때 나는 무엇을 했는지 아느냐? 더 나은 도자기를 만들었다. 그것뿐이다. 그건 아버지 시대의 이야기예요. 지금은 마케팅과 효율성의 시대라고요.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간의 고해 공방은 처음에는 비가 새는 작은 흙집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는 하루도 쉬지 않고 도자기를 빚었다. 스승에게 배운 전통 청자 기법에 자신만의 해석을 더해 독특한 비색을 만들어냈다. 그 노력으로 이제 강간에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도예의 공방이 되었다. 긁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태준이 항상 말하던 철학이었다. 좋은 도자기는 100년을 기다려야 완성된다. 아버지, 이제는 제 말도 좀 들으세요. 저도 이 공방의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태준의 관자놀이가 욱신거렸다. 최근 들어 더 심해진 두통이었다. 그는 아들과의 끝없는 논쟁에 지쳐가고 있었다. 내일 계속 이야기하자. 오늘은 좀 쉬고 싶구나. 그날 밤 태준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우연히 마을을 지나던 도예가 김학신 선생님을 만난 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다. 선생님은 흙을 대하는 태준의 진지한 자세를 보고 그를 제자로 받아들였다. 내 손에는 흙의 영혼을 읽는 능력이 있다는 스승의 말이 평생 그의 자부심이 되었다. 새벽녘 작업실로 향하던 태준의 몸이 갑자기 무거워졌다. 오른쪽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입에서 말이 나오려 했지만 혀는 굳어버렸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작업실 바닥에 차가운 흙이었다. 태준이 눈을 떴을 때 병원 천장이 보였다.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위임장만 있으면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되찾으실지는. 태준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민호와 그의 아내 서지연이 의사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가 공방 일에 대해 저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서류에 이미 서명하셨으니까요. 뇌졸중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제가 모든 책임을 맡아야 할 것 같습니다. 태준은 그제서야 기억났다. 몇 달 전 민호가 가져온 서류에 서명한 일, 세금 문제로 필요하다고 했던 그 서류가 공방 전체에 대한 권한 위임장이었던 것이다. 몇 주 후 태준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퇴원했다. 걸음은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말도 할 수 있게 되었다. 택시에서 내려 공방으로 향하는 그의 마음은 불안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아버지, 이제 물러나세요. 민호가 공방 앞에서 그를 맞이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법적으로 아버지 시대는 끝났어요. 공방은 이제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새로운 경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연이 민호 옆에 서서 차갑게 말했다. 건강이 좋지 않으신데 요양원을 알아봐 드릴게요. 공방 일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태준은 자신의 작업실로 들어가려 했지만 낯선
직원이 그의 앞을 막았다. 죄송합니다만 이곳은 이제 생산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태주는 믿을 수 없는 눈으로 작업실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오래된 도구들은 사라지고 기계화된 설비들이 들어와 있었다. 그가 평생 모아온 흙 샘플들, 유약 실험 기록들, 완성되지 않은 작품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내 작품들은, 도구들은 처분했어요. 이제는 실용적인 제품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집중할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다. 태준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4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았다. 그의 눈에는 아버지를 향한 연민이나 존경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차가운 계산만이 있었다. 공방을 나서는 태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평생 모은 재산, 명성, 작품, 심지어 가족까지 모두 잃은 그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가진 것이라곤 입고 있는 옷과 지갑 속 몇만 원이 전부였다. 그는 무작정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밤이 깊어지고 바람이 더 차갑게 불어왔다. 마침내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서울역이었다. 서울역의 첫날은 지옥 같았다. 12월의 매서운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딱딱한 바닥은 태준의 아픈 허리를 더욱 괴롭혔다. 하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평생 존경받는 도예가로 살아온 그가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저 노숙자로 불리게 된 것이다. 저기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주무시면 경비가 쫓아냅니다. 어느 노인이 태준에게 다가왔다. 노인의 얼굴은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처음이시죠? 저를 따라오세요. 안전한 곳으로 모셔드릴게요. 그 노인의 이름은 김영석이었다. 한때 중견 기업의 회계사였던 그는 투자 실패와 이혼으로 모든 것을 잃고 5년째 서울역에서 살고 있었다. 여기 서울역에도 나름의 규칙이 있습니다. 잠자리, 식사, 세탁, 모든 것이 정해진 방식이 있어요. 영석은 태준에게 생존의 기술을 하나씩 가르쳐 주었다. 무료 급식소, 위치와 시간,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장소, 화장실을 이용하는 방법, 추위를 견디는 요령까지. 이걸 깔고 주무세요. 바닥에 냉기를 막아줍니다. 영석이 준 두꺼운 골판지는 태준에게 첫 번째 선물이었다. 그날 밤 태준은 서울역 구석에서 생애의 가장 춥고 긴 밤을 보냈다. 하지만 죽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승리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태준은 서울역의 다른 주민들을 알게 되었다. 23세 청년 준호는 도박 빚에 쫓겨 거리로 나왔다. 50대 중반의 미영 씨는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이곳에서 살고 있었다. 70이 넘은 박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버림받아 10년째 노숙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들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서울역이라는 같은 지붕 아래 모여 살고 있었다. 처음에는 태준을 경계하던 그들도 점차 그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특히 태준이 찰흙으로 작은 작품을 만들어 그들에게 선물하면서부터였다. 공원에서 주워온 흙으로 작은 새, 꽃, 얼굴 등을 만드는 태준의 솜씨는 서울역에서 소문이 났다. 와, 정말 대단해요. 이걸 어떻게 만든 거예요? 준호가 태준이 만들어준 작은 독수리 조각을 들고 감탄했다. 긁은 내 친구야. 내 손이 기억하고 있지. 태준은 이렇게 새로운 삶에 적응해갔지만 마음속 분노의 불씨는 결코 꺼지지 않았다. 일주일에 한 번 그는 버스를 타고
옛 공방 근처까지 갔다.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고작이었지만 그에게는 중요한 의식이었다. 공방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전통 도자기보다는 현대적 디자인의 대량 생산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강간의 도예라는 간판은 유지되었지만 그 아래 현대화된 한국 도자기의 선두주자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주차장에는 민호의 새 외제차가 반짝였고 지연은 고급 부티크에서 나오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어느 날 태주는 공방 앞에서 우연히 민호와 고객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강태준 선생님을 뵙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중년의 고객이 물었다. 아, 죄송합니다만 아버지는 현재 치매 증세가 심해지셔서 요양원에 계십니다. 방문객을 알아보지 못하세요. 태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자신을 치매 환자로 둔갑시키는 아들의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었다.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이었다. 민호의 아이들, 즉 태준의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다. 민호가 아이들에게 말했다. 저기 서 있는 노숙자 할아버지 보이니? 저런 사람들에게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돼. 위험한 사람들이야. 태준은 그제서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다. 때 묻은 옷, 헝클어진 머리, 수염 난 얼굴, 자신의 손주들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해버린 모습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하지만 그 눈물은 오래가지 않았다. 태준의 눈에서 슬픔이 사라지고 차가운 결의가 번졌다. 나는 죽지 않았다. 그리고 끝까지 기다릴 것이다. 반드시. 겨울은 더욱 혹독해졌다. 영하 15도를 오르내리는 추위 속에서 태주는 공상 위기를 여러 번 넘겼다. 난방기가 있는 지하철역에서 밤을 보내기도 하고 24시간 패스트푸드점 구석에서 새벽을 맞이하기도 했다. 어느 날 태주는 발가락에 감각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영석의 도움으로 무료 진료소를 찾았지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초기 동상입니다. 당장 따뜻한 곳에서 치료받지 않으면 절단해야 할 수도 있어요. 미영 씨가 모아둔 비상금으로 태주는 사우나에서 이틀을 보냈다. 발가락은 간신히 살렸지만 추위와의 싸움은 계속되었다. 그 무렵 태주는 우연히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다. 강간의 도예 첫 해외 지점 오픈. 강민호 대표 아버지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 기사 속 민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태준이 평생 지켜온 가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의 이름만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명성을 이용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다. 복수해야 해. 태준은 중얼거렸다. 하지만 어떻게?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태준은 작은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을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 선생님, 강태준 선생님 맞으세요? 비에 젖은 우산을 든 남자가 태준 앞에 서 있었다. 눈이 휘둥그레진 그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보았다. 저 이지훈이에요. 선생님, 제자였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10년 전 자신의 공방에서 3년간 수련했던 젊은이가 이제는 세련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되어 그 앞에 서 있었다. 지훈아. 지훈은 태준을 가까운 카페로 안내했다. 따뜻한 공간, 깨끗한 테이블, 향기로운 커피. 태준에게는 모두 낯설게 느껴졌다. 선생님, 대체 어떻게 된 일이세요? 모두들 선생님이 요양원에 계시다고 공방은 어떻게... 태준은 천천히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뇌졸중, 배신, 공방 상실, 서울역에서의 생활까지.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가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도움을 드렸어야 했는데. 지우는 자신의 현재를 설명했다. 그는 이제 인사동의 유명 갤러리 지운 아트의 대표였다. 태준에게서 배운 도예의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 전통 미술을 해외에 소개하는 사업을 성공시켰고 세계 각국의 컬렉터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다.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죠. 진정성 있는 작품만이 시간을 이긴다고. 그 가르침 덕분에 저는 질 낮은 작품은 절대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성공의 비결이었어요. 지우는 태준에게 바로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집, 돈, 법적 지원까지. 필요 없다. 태준의 대답은 단호했다. 내게는 계획이 있다. 지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어떤 계획이신지요? 먼저 묻겠다. 내 청자 기법에 대해 아직도 관심 있는 컬렉터들이 있느냐? 지훈의 눈이 빛났다. 물론입니다. 선생님의 작품은 지금 경매에서 1,000만 원 이상에 거래됩니다. 특히 해외 컬렉터들이 선생님의 청자 색감을 열광적으로 찾고 있어요. 하지만 새 작품이 나오지 않으니 태준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내가 40년간 완성시켜 온 비밀 청자 기법이 있다. 누구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은 진정한 비색 페이서를 만드는 방법이지. 태준은 자신만의 독특한 유약 배합법과 소성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다. 중국의 전통 기법에 한국적 해석을 더하고 현대 과학을 접목한 그만의 방식이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지훈의 얼굴은 점점 더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선생님, 이건 혁명적인 기법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그래, 이것만 있으면 복수할 수 있다. 태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지훈은 태준에게 제안했다. 곧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 도자기 전시회에 태준의 이름으로 새 작품을 출품하자는 것이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태준전 공방이라는 이름으로 40억 원을 성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새 기법으로 만든 작품의 독점 계약금입니다.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계약서에는 민호가 내 기법을 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서울역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서울역을 떠나지 않으신다고요? 그렇다. 내 계획의 일부다. 지훈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태준의 뜻을 존중했다. 그들은 꼼꼼하게 계약서를 검토했고 태준은 자신의 청자, 기법, 천년 비색 치엔옌 페이서의 독점권을 지훈에게 넘겼다. 40억 원, 태준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서울역에서 노숙자 생활을 이어갔다. 그리고 영석과 미영, 준호에게만 자신의 계획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내 인생을 망친 자들에게 그들이 준 고통을 그대로 돌려줄 것이다. 흙으로 빚은 복수를. 첫 번째 복수는 조용히 시작되었다. 태준은 지훈의 도움으로 여러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 그중 블루 클레이라는 회사가 가장 중요했다. 이 회사의 목표는 단 하나, 강간의 도예 공방에 납품하는 모든 재료 공급업체를 하나씩 인수하는 것이었다. 청자토 납품하는 전라도 유업에서 시작하세요. 지훈이 조언했다. 그들은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쉽게 인수할 수 있을 겁니다. 태준의 계획은 철저했다. 처음에는 공급가를 5% 올렸다. 미미한 인상폭의 민호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3달 후 다시 10% 인상. 민호가 항의하자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설명과 함께 약간의 할인을 제공했다. 그리고 다시 3달 후 20% 인상. 같은 방식으로 태준은 유약 원료 공급업체, 가마 연료 공급업체, 포장재 업체까지 모두 인수했다. 모든 거래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이루어져 강태준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신문에 나왔습니다. 지훈이 보여준 경제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려 있었다. 강간의 도에 원가 부담으로 수익성 악화, 주가 30% 하락. 태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두 번째 복수는 더 교묘했다. 지훈의 인맥을 활용해 태준은 유명 도자기 평론가들을 하나둘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다. 그들에게 민호가 만드는 도자기의 품질 문제를 지적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강민호 대표의 작품은 외형만 화려할 뿐 전통 도예의 혼이 담겨 있지 않다.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인한 품질 저하가 심각한 수준이다. 강태준 명장의 이름값만 이용하는 상업주의의 전형이다. 이런 비평들이 언론과 SNS에 퍼지면서 강간의 도예의 명성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해외 바이어들의 주문이 취소되었고 국내 고객들도 점차 외면하기 시작했다. 이게 다 어디서 시작된 일이냐? 민호가 회의실에서 소리치는 모습이 CCTV를 통해 태준의 태블릿에 비쳤다. 태준은 모든 회의실에 도청 장치를 심어놓은 상태였다. 아무래도 경쟁업체의 음해인 것 같아요. 지연이 대답했다. 품질 관리를 더 강화하고 마케팅을 늘려야 할 것 같아요. 세 번째 복수는 가장 화려했다. 파리 국제 도자기 전시회. 세계 각국의 도예가들이 모이는 가장 권위 있는 행사였다. 태준은 지훈과 함께 태준 전통 공방이라는 이름으로 참가했다. 전시장 한쪽에 자리 잡은 그들의 부스는 단 3점의 작품만을 전시했다. 이게 뭐야? 고작 3개? 민호가 그들의 부스를 지나치며 비웃었다. 강간의 도예의 부스는 화려한 조명 아래 수십 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개막 이틀째 상황이 달라졌다. 프랑스의 유명 도자기 평론가 피에르 뒤퐁이 태준의 작품 앞에서 오랜 시간 서 있다가 기자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혁명입니다. 이 청자의 색감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깊이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푸른빛. 강태준은 도자기의 피카소입니다. 그 말을 시작으로 태준의 부스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3점의 작품 모두 전시회 첫날에 팔렸고 가격은 작품당 50만 유로였다. 현지 언론들은 앞다투어 한국 전통 도예의 현대적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태준의 작품을 소개했다. 뉴욕타임스, 르몽드, 아사히 신문까지 태준의 청자에 대한 찬사를 보도했다. 한국 언론도 이 소식을 전했다. 강태준 명장, 파리 전시회 석권, 강간의 도예와 대조적, 진정한 도예의 혼은 어디에? 강태준 is 강민호, 아버지의 귀환, 아들의 위기.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자신이 버린 아버지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더 큰 문제는 태준의 새로운 청자 기법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어 강간의 도예에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네 번째 복수는 가장 직접적이었다. 태준은 변호사를 통해 민호가 운영하는 강간의 도예 공방 건물의 소유주를 찾아냈다. 그리고 시세의 2배를 제시하며 그 건물을 매입했다. 계약이 완료되자마자 태준은 임대료를 3배로 인상한다는 통보를 보냈다. 민호가 항의하자 태준의 변호사는 임대 계약서에 허점을 지적했다. 임대인이 바뀌면 계약 조건을 재협상할 수 있다는 조항이었다. 태준은 민호가 직접 찾아올 것을 예상했다. 그리고 그날은 곧 찾아왔다. 아버지, 민호가 서울역 근처 카페의 모습을 드러냈다. 태준이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다. 앉아라.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저를 망하게 하려고! 내가 날 내쫓았던 그 방식 그대로 이제 나도 너를 내쫓을 거다. 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렬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업은 사업이에요.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세요. 공방은 제가 더 잘 운영할 수 있었고. 내게도 사업은 사업이다.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라. 태준이 민호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이제 공방에서 나가라. 한 달 안에. 한 달이면 불가능해요. 장비들, 직원들, 계약들이. 내가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너는 내게 얼마나 시간을 주었지. 하루도 채 안 되었다. 그래도 난 한 달을 준다. 민호는 애원했다. 제발 지연이와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내 아내와 자녀들. 그들이 나를 뭐라고 불렀지. 위험한 노숙자 할아버지. 이제 그들도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게 될 거다. 태준의 복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민호의 아내 지연이 운영하던 인테리어 샵의 건물도 매입했다. 지연의 부모가 살던 아파트까지 사들였다. 모두 같은 방식이었다. 건물을 사고 세입자를 내쫓는 것. 민호 가족의 경제적 상황은 계단식으로 무너져 내렸다. 고급 외제차는 팔렸고 명품들도 하나둘 경매장으로 넘어갔다. 강남의 아파트에서 나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서민들이나 사는 곳이라고 비웃던 작은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했다. 어느 날 밤 태준은 영석에게 물었다. 내가 너무한 걸까? 영석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복수는 자신을 위한 것이지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후회 없으실 만큼만 하세요. 태준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런 다음 중얼거렸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민호의 가족이 다세대 주택에서도 쫓겨나는 데는 6개월이 걸리지 않았다. 태준의 복수로 신용등급이 바닥으로 떨어진 민호는 이제 어디서도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직원들은 하나둘 공방을 떠났고 남은 장비들도 채권자들에게 압류되었다. 어느 비 오는 날 민호 가족이 짐을 챙겨 나오는 모습이 태준의 눈에 들어왔다. 태준은 우산을 쓰고 그들 앞에 나타났다. 이제 알겠지. 내가 느꼈던 그 절망감이 어떤 것인지.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연은 눈물을 흘렸다. 두 아이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발. 민호가 무릎을 꿇었다. 태준은 잠시 망설였다. 무릎 꿇은 아들의 모습은 자신의 젊은 시절과 겹쳐 보였다. 그때 그도 스승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가르침을 청했었다. 하지만 기억 속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위험한 노숙자 할아버지. 치매로 요양원에 계신다. 아버지 시대는 끝났어요. 전라도 영암에 있는 도자기 공장 주소다. 태준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그곳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다. 하지만 경고하마. 그곳은 지옥이나 다름없다. 그 공장은 태준이 젊은 시절 잠시 일했던 곳이었다. 열악한 노동 환경, 저임금, 무시무시한 공장장으로 악명 높은 곳이었다. 아이들은 내가 책임질게요. 지연이 애원했다. 아니, 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한다. 너희가 날 내쫓았듯이 난 너희를 내쫓지 않을 테니. 그렇게 민호의 가족은 전라도로 떠났다. 태준은 그들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복수는 이루어졌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5년이 흘렀다. 태준은 여전히 서울역에서 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서울역의 명장으로 불렸다. 그가 서울역에서 흙으로 빚은 작은 작품들은 수집가들 사이에서 귀중한 보물이 되었다. 어느 날 20살쯤 된 청년이 그를 찾아왔다. 할아버지,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민호의 아들 강우진이었다. 어린 시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남자로 성장한 손자였다.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우진의 이야기에 따르면
민호는 도자기 공장에서 가마 사고로 크게 다쳤고 치료비가 없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지연은 공장 기숙사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내 계획대로 잘 되고 있구나. 태준이 무심하게 말했다. 우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아버지, 부모님이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제 충분하지 않을까요? 태준은 손자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눈에는 자신의 어린 시절이 비쳐 보였다. 순수함, 간절함, 그리고 희망. 가라. 태준이 말했다. 내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진은 슬픈 표정으로 돌아섰다. 태준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곧 끝날 것이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태준은 세계적인 도예가로 재평가받았다. 국제 전시회에서의 성공은 계속되었고 그의 작품은 루브르 박물관과 대형 박물관에도 영구 전시되었다. 서울대와 하버드대에서는 그를 초청해 강연을 요청했지만 그는 항상 서울역에서만 강의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태준 도예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전통 도예를 배우려는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재단의 이사장은 지훈이었다. 태준은 이사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지만 모든 결정에 깊이 관여했다. 이제 태준은 수십억의 자산가였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서울역에서 노숙자로 살아갔다. 아침에는 정장을 입고 재단을 방문하거나 인터뷰에 응하고 저녁이 되면 다시 낡은 옷을 입고 서울역으로 돌아왔다. 그의 기이한 생활 방식은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언론들은 그를 현대판 디오게네스라 불렀다. 하지만 태준은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1년에 한 번 태준은 변장을 하고 전라도의 도자기 공장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는 늙고 병든 민호와 지연이 여전히 고된 노동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공장의 말단 직원으로 가장 더럽고 힘든 일을 맡고 있었다. 한 번은 민호가 가마 앞에서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다. 병원비를 익명으로 지불했지만 그 외에는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다. 이것이 나의 선택이자 그들의 형벌이다. 태준은 자신에게 되뇌었다. 또 다른 겨울이 찾아왔다. 서울역 앞 벤치에 앉은 태준은 멀리 별들을 바라보았다. 80이 넘은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강렬했다. 영석과 준호, 미영은 이제 모두 떠났다. 영석은 폐암으로, 준호는 태준의 도움으로 새 삶을 찾아 미영은 고향으로 돌아갔다. 태준은 이제 혼자였다. 그의 청자는 세계 유수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었다. 천년비색이라 불리는 그 푸른 빛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아름답지만 차갑고 깊지만 냉혹한 그것은 마치 태준의 복수와도 같았다. 그날 밤 태준은 오랜만에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민호의 목소리는 늙고 지쳐 있었다. 내일 서울로 올라오너라. 가족 모두. 전화를 끄는 태준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스승님, 제자가 너무 멀리 왔습니까? 이제는 돌아갈 시간인가요? 별들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태준의 마음속에서는 오랜 분노의 불씨가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다.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쓸쓸함과 피로, 그리고 어쩌면 용서의 가능성이었다. 서울역의 밤은 깊어갔다. 내일은 어떤 날이 될까? 태준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흙으로 빚은 그의 복수가 마침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눈을 감는 태준의 귓가에
스승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태준아, 좋은 도자기는 100년을 기다려야 완성된다. 사람도 마찬가지란다. 태주는 미소 지었다. 어쩌면 자신의 인생도 깨어진 도자기처럼 다시 빚어질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이 그의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